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은 367페이지 소송 서류죠.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의 자체도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소송 서류라고 한다. 주의하실 것은 이번 소송 서류 비공개 원칙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 서류는 공개하지 않고요. 물론 1심에서 뿐만 아니라 2심에도 모든 절차에도 다 똑같다는 거 좀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소송 서류의 종류해 가지고 의사표시적 문서와 보고적 문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표시라는 말이 뭐냐면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면 의사표시적 문서라는 말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뭐예요? 문서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장, 뭐 고소장, 이런 것들은 뭐죠? 의사표시적 문서라고 하고, 주의하실 것들은 이런 것들은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2번 보고적 문서는 뭐냐면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뭐예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2번 공무원 서류와 비공무원 서류가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작성하고 서명 날이라는 것은 공무원 서류고,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은 뭐죠? 비공무원 서류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 소송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나오죠? 조소가 나오고 있죠. 일단 조소가 뭐냐? 보고적 문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작성되는 문서를 우리가 조소라고 하는데, 2번 조소의 방법과 기재 요건에서 1번 각종의 조소가 나오죠. 뭐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A.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이런 사람들을 신문하고, 신문한 것에 따라서 서기나 서기관이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조소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제 C번인데, 이러한 조소들은 원칙적으로 읽어주거나 아니면 보세요, 열람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내용이 맞습니까? 정액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피의자 조소다 그러면 피의자를 앞에다 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 죽였습니까? 예. 몇 명 죽였습니까?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쭉 어떻게 해요? 진술해 가지고 그것을 적은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열람시키든지 아니면 읽어주고 나서 자, 내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서명 날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간인을 한 후에 사이에 도장을 찍은 후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서명 날인해야 조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란띠 2번 해가지고 검증 등의 조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증, 압수, 수색에 관하여 작성하는 조서를 말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죠? 이런 조서도 있다 정도예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조소의 기재 요건 해가지고 반드시 기재돼야 될 사항이 3가지입니다. 연, 월일, 몇 년, 몇 월, 며칠과 또 장소, 어디인지, 그 다음에 서명 날인 해가지고 서기관 또는 서기에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공판 조소라는 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소송 절차에서 작성하는 뭐예요? 조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송 절차에 참여한 서기나 서기관이 작성하는 조소를 우리가 공판 조소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지고 공판 조소의 기재사항에서 쭉 14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숙지하긴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뭐죠? 쭉 읽어보세요. 그죠?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공판 조소상의 특례는 뭐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4번 공판 조소가 유효하려면 서명 날인해야 돼요. 일단 누가 서명하느냐?
재판장이 서명 날인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 사무관 등으로 또 기명 날인 서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공판조서가 작성되고 유효하려면 재판장과 법원 사무관 등이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공판조서의 정리가 나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판이 끝났어요. 공판기일이 끝난 다음에 신속하게 뭘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영상 녹화가 있는데 일단 기본 전제는 우리가 재판정에서 꼭 속기사가 배석해서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또는 녹음하거나 영상 녹화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원칙이. 다만 피고나 번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허가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속기하거나 녹음하거나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안 한다. 다만 신청이 있거나 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게 된다 정도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7번에서 공판조사의 열람 등사가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공판조서는 열람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등사 복사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피고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공판조사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가지고 일단 강한 증명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공판조서만으로도 뭐가 인정돼요? 증명력이 인정이 되고요. 다른 뭐 부수적인 또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좀 판례들이 나옵니다. 뭐 타이틀과 그러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자, 지금 판사가 재판에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도 안 했는데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했을 때 그 공판조서가 증명력이 인정되느냐? 인정될 수가 없다. 왜요? 참여를 안 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판사가 서명은 했어요. 근데 뭐 깜빡 잊고 도장을 안 가져와서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래도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다. 그게 뭐죠?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서기가 서명 날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서기가 또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재판정에 참석 안 했다면 그 공판조서도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세 가지를 합쳐보자고요. 일단 재판장이 서명하고 법원사무관, 서기가 서명 날인해야 뭐죠? 유효한데 반드시 재판에 뭐는 해야 돼요? 참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장이 서명 날인해봤자 증명력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서기가 서명 날인해봤자 그 조서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다만 참여를 했다면 원칙은 뭐죠? 서명하고 뭐까지요? 도장까지 찍어야 되는데 서명만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번, 5번째 점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피고인에게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침해됐을 때 그 공판 존소에 대해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요 문제예요. 결론만 기억해 두세요. 자,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약에 침해됐다면 그 조서는 증거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일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어권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써놓고 그게 증명력이 인정될지도 모르니까 피고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준다면 그것은 뭐예요? 증명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밑에 가운데죠, 그죠? 몇 번째 점이요? 6번째 점이죠. 그럼 만약에
열람 등사 청구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뭐죠? 증거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맨 밑에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4번 소송 서류의 열람 등사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전제에서 소송 서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은 소송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1. 변호인이 하고요. 2. 피고인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소송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은 인정되지 않느냐?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죠. 그죠? 자기가 진술한 것에 대해서만은 열람 등사권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 재판 확정 기록 열람 등사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자, 이미 재판이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터넷 가가지고요. 대법원 판례 검사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우리도 그 대법원 판례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확정된 후에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소송 서류가 비공개고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증인만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 그러는 거예요? 소송 계속 중,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비공개고 변호인, 피고인, 증인에게만 열람 등사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송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뭐 확정이 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학문적 이유 등을 이유로 열람 복사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또 나오는데 확정 판결문도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확정 판결문 등은 인터넷에서 뭐가 되고 있는 거죠? 공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죠? 예외는 있는데 일단 큰 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오셔가지고 374페이지 오시면 5번 소송 서류의 송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송달이란 말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송달의 방법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밑에서부터 한 8번째 줄 보면 원칙, 교부 송달에 의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그 상대방을 찾아가가지고 자, 여기 소송 서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는 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실제로 줘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다만 직접 본인에게 줘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비번해가지고 예외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 사무원이나 또는 고용인 동고자에게 뭐죠? 교부함으로써 끝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받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유치 송달해가지고 송달할 종소에 서류를 놓아두게 되는 경우도 송달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교부 송달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갖다 주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무원이나 고용인 또는 동거인에게 교부하면 되고요. 만약에 교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유치 송달해가지고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뭐 하면 되죠? 놓아두면 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우체 송달의 특질 해가지고 뭐 등기 우편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보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검사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소속 검찰청에다가 송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교도소,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게 송달하고자 할 때는 그 소장에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도소장, 구치소장에게 그거를 뭐 하게 되죠? 송달돼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도소장에게 송달이 됐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받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원 앞에 지나갈 때 한번 심심하시면 법원 게시판 앞에 이렇게 보시면
게시판 앞에 A4 용지로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내용 보면 글씨도 조그맣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뭔가 싶은데 그런 게 뭐냐면 공시송달이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피고인의 주거를 몰라요. 또 현재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게 되는데 이게 뭐죠? 공시송달이고요. 만약에 법원 게시장에게 공시가 되면 원칙적으로 2주일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박스에 가지고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총 6가지 나와 있는데 한번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 자, 구금돼 있어요. 구치소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송달하느냐? 교도소장, 구치소장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도소장에게 송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는 뭐 크면 없습니다. 타이틀만 보시는데 일정한 요건이고 좀 추상적인 거니까 한번 이렇게 요런 내용이 있거나 정도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 공시 송달 방법으로 보냈어요. 문제는 이거 우리 일반인들이 거의가 안 본다는 거죠. 안 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공시 송달하더라도 모르고 지나치는 게 뭐예요? 일반적이에요. 그럴 때 바로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공시 송달해야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좀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제5항 해가지고 소송행위와 일시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번 기일, 그죠? 하도로 정해진 때.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공판은 2015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정합니다. 그러면 2시부터 재판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죠? 기일이라고 하고, 보통 시작하는 시점만 나와 있지 언제 끝난다는 말은 없죠. 왜요? 시기 대신 말하면 개시되는 시점만 지정되면 되고요. 종기는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간,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죠? 기간이라고 하는데, 기간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실 때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죠? 우리 좀 신경 쓸 것은 뭐냐면 좌측 하단에 있는 기간의 계산 방법입니다. 일단 66조 1항 기간을 가산할 때는요, 첫째 날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10월 1일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11월 10일부터 한 달, 그러면 11월 10일은 뭐죠? 계산하지 않고요. 11월 11일부터 뭐죠? 기간을 계산한다. 이걸 우리가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는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만, 이때는 뭐죠?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해 준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좀 최대한 좀 짧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 첫째 날을 포함하지 않지만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째 날을 포함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항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또는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 다음날 그 기간이 뭐죠? 종료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끝나는 날이 2월 28일인데 일요일 토요일이다. 다시 할까요? 2월 달이 2월 27일, 2월 28일까지 있는 해인데 2월 27일이 끝나는 날이고 토요일이다. 그러면 토요일은 뭐죠? 계산하지 않으니까 다음날 가죠. 또 일요일 날도 뭐 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다음날 가야죠. 근데 3월 1일이 3일절이죠? 공휴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날 가죠. 그래서 3월 2일이 끝나는 날이다. 왜냐하면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예외는 뭐겠습니까? 시효와 구속기간은 뭐죠? 예외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시효나 구속기간은 공휴일도 토요일도 포함시킨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6항 해가지고 소송행위의 장소, 당연히 건물 내에 있는 법정에서 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해가지고 소송행위에 대한 뭐가 나와요? 가치 판단이 나오는데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의의는 뭐냐? 자, 소송행위로서 외관은 갖추었어요. 근데 일정한 구속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행위로서 성립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불성립이라고 한다. 그죠? 넘겨보시면 판단의 실익인데 일단 소송행위가 불성립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소송행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것을 뭐 유효한지 무효인지 어쩐지 그런 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고, 따라서 무시하고 뭐 하면 돼요? 방치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무효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죠? 자, 무효라는 뭐는 뭐냐면 소송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는요? 무효는. 근데 소송행위 자체가 불성립됐다면 무효 유효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2항 해가지고 소송행위의 유무효 해가지고 1번 의해가지고 무효인 소송행위는 뭐냐? 행위는 있었지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인 소송행위라고 하고요. 소송행위가 무효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소송행위가 불성립됐어요. 소송행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소송행위가 있긴 했는데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무효로 판단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2번 무효의 원인이 나오는데 1번 소송행위의 적격이 부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행위는 뭐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의사표시하자 해가지고 뭐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이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효 원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두 가지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재 보시면 실체 형성 행위, 이게 뭐냐면 실체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아니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살인이냐, 행위를 했느냐 여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런 거죠. 원래는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실수로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했다면 실수든 뭐든지 간에 착오라 하더라도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체 형성 행위에 대한 착오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요? 사람을 죽인 것이 맞다면. 이에 반해서 절차 형성 행위, 다시 말하면 일정한 실체,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송 절차를 형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때 그것이 무효가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다수설과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만. 자, 절차 형성 행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면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다. 그 착오에 대해서 법원은 뭐 해줄 필요 없어요? 고려해 줄 필요가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실수로 고소를 했다. 뭐 이런 거랍니다. 실수로 고발했다. 원래는 그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고발할 마음이 없었는데 고발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뭐 착오든 뭐든 간에 그것은 그냥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 요건이 나와요. 첫째, 그 착오가 중요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착오가 그 사람에게, 착오자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만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고요. 또 세 번째로 정의관념에 반해야 돼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그때는 그 착오로서 그 소송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뭐 요건까지 물어볼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내용 및 방식의 하자 해가지고 첫 번째 법률상 사실상 불능인 경우 내용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효다. 무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무효의 치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어요. 고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었을 때 요 고소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그 하자가 나중에 치유가 되느냐 요 문제인데 그래서 1번 소송행위 추인해가지고 법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송행위에 대해서 치유가 인정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1번 단순 추안해가지고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1번 만약에 법원에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때는 추유가 인정이 되고 허용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에 명문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인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넘겨보시면 부정성도 나오고 무엇도 나와요? 긍정설도 나오고 판례를 안 적어놨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추안이 인정되지 않는다.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아무나 기억해 두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종적 추안해가지고 이것도 뭐 개념만 나와 있고 걔가 결론을 안 적어놓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격 방어 방법에 의해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관할 위반의 신청은 모두 진술한 후에는 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두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기소가 제기된 법원이 관할이 아니에요. 근데 관할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진술, 첫 번째 진술이 이루어졌다면 그 하자가 뭐가 돼요? 치유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는 의미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무효의 치유. 자, 어떤 행위가 무효인데 그것이 일정한 사정 변경을 등을 이유로 그 무효 사유가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일단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치유가 가능하겠지만 명문에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모두 진술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치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82페이지에 이제 4 해가지고 소송행위의 취소와 뭐가 나오죠? 철회가 나와요. 일단 결론은 소송행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행위의 철회는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취소라는 것은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자, 이런 얘기겠죠. 일정한 소송행위를 해왔어요. 소송행위들이 막 이루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하고요. 철회라는 것은 효과 발생을 막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래에 향해서 더 이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걸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원칙적으로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고요. 미래에 향해서 효과 발생을 막는 뭐가 인정이 돼요? 철회가 인정된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형사법에서 취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해석상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해석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소송행위 취소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만 인정 안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취소라고 나와 있는 것도 그것은 실질이 취소가 아니라 뭐죠? 철회다. 그죠? 2번 소송의 철회는 뭐예요? 인정된다. 끝. 그죠? 그 다음 5층에 보시면 이제 제3항 해가지고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송행위가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법, 규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효력 규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훈시 규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위반했다면 소송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훈시 규정은 훈시죠, 그죠? 교훈을 주는 거야. 될 수 있으면 따라라. 웬만하면 따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웬만하면 따르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뭔가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훈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내용 해가지고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효력 규정 위반의 경우는 무효지만 훈시 규정 위반 행위는 일단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거 몽탕 그려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행위의 이유에 유무해가지고 의 나와 있고 적용법이 나와 있고 내용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뭐예요? 그 행위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유가 없다면 뭐 하면 되죠? 기각하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